네, 명희님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9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가지기금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증에 관련된 특례제도 4가지 공부를 하실 겁니다. 하여튼 명희님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강의인데요. 이제 더 이상 강의는 지금 현재는 없고 그동안 오늘 포함해서 이제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 중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의문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각 지역단의 FP님께 질문을 하셔가지고 FP님이 취합해서 본부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지기금 해결 방안 589페이지 이하에 있고요. 네, 가지기금의 의의입니다. 가지기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확정적인 거래에 있었으나 증빙을 못 받았을 때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이건 회계학적 의미의 계정입니다. 계정이고, 자, 세무상 가지기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가지기금으로 보게 돼 있죠. 그리고 자, 이 가지기금은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상환해야 되는 부채의 개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이죠. 회수해야 될 채권이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상환해야 되는 부채의 계정이고, 자, 중요한 게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는 계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정한 필요에 의해서 가지기금을 집행을 해가지고 이게 관리가 되지 않고 계속 쌓여 나가가지고 뭐 수억 대 몇십억 대가 됐다 그러면 사실 나중에 처리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회사를 양도를 하거나 청산하는 데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기금은 분명히 관리가 돼야 되고요. 지금까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쌓여 있는 가지기금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가지기금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실무적인 상황을 명희님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 실제 이제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보면 가지기금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근데 이제 재무제표에 보면 가지기금을 있는 대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회사라 하면 가지기금 계정으로 표시하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숨겨놓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뭐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가지기금 내용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숨겨져 있는 그런 가지기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있는 대로 표시하는 회사를 보면 재무 상태표에 보면 자산 계정 내역에 보면 가지기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고, 또는 주임종 단기 대여금 이런 계정으로 표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기금 내지는 주임종 단기 대여금 계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가지기금을 해결하는 컨설팅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회사의 정확한 가지기금이 얼마인지를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숨어있는 가지기금. 이게 기장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이런 데 보면 대표님이 회사의 가지기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회사도 있고요. 다른 계정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을 전혀 회사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명희님 대표적인 계정이 뭐냐면 선급금 계정, 외상매출금 계정, 보증금 계정, 주로 이 3개의 계정에 가지기금을 부식해가지고 숨겨놓은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금 계정으로 숨겨놓은 회사도 있어요. 현금이,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시고 예를 들면 선급금이라고 그러면 선급금이 거액으로 뭐 잡혀 있는 게 계속 정산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다 그러면 이 선급금에 가지기금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새 뭐 다 뱅킹으로 처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처럼 현금 시대 뭐 거의 회사가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현금 시대에 뭐 몇 천만 원. 제가요, 다른 데서 기장하던 거 넘겨받은 거 중에 현금이 1억인 회사도 봤었어요. 회사가 현금을 말 그대로 캐시 뭐 이렇게 뭐 5만 원권 뭐 지폐 이런 거로 1억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 숨어 있는 계정인 거고요. 그리고 보증금 계정으로 숨겨져 있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 회사가 보증금 계정이라고 그러면 건물 임차할 때 회사가 사옥이 없는 회사는 이제 뭐 빌려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임차 보증금 뭐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있지 뭐 이 보증금이 몇 억씩 있고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딱 봤더니
보증금이 뭐 5억, 6억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보증금이 정말 진정한 보증금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회사가 그걸 모르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외상 매출금입니다. 예,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대비 우리 이제 그 제조 공정이 이렇게 되겠죠. 외상 매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외상인 게 외상 매출금에 계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외상 매입금보다는 외상 매출금 규모가 좀 더 크겠죠. 예,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뭐 비상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이제 매출액을 보시고 연간 매출액이 12억이었다. 이제 그런데 예를 들면 회사에 뭐 외상 매출을 하고 나서 자금 회수된 주기가 뭐 2달 주기로 회수가 된다라는 회사라고 그러면 대충 12억 매출을 했으면 연말 현재는 10개월분은 2개월이 경과됐으니까 다 회수를 해서 외상 매출금이 없어질 테고 한 2달치 정도 생겨서 끄는 게 연말에 외상 매출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억 정도인 회사, 연 매출이 12억인 회사가 외상 때 회수 주기가 2개월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외상 매출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2억이 아니고 뭐 7억, 8억이 있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뭐 매출하고 뭐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지급금 계정을 외상 매출금으로 숨겨놓은 그런 회사도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숨어 있는 가지급금을 찾아서 대표님, 그러니까 회사랑 확인해 가지고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약간 뭐 저희가 이제 남다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꼭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비상장 기업이 정말 원칙대로 기장이 돼 있지 않은 곳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회사가 실제 가지급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진단하시고 해결하는 대체한 분석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지급금에 갖는 불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뭐 수억대, 뭐 10억대 이런 가지급금이 있다고 그러면 당장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가지급금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상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대표자가 상여를 받은 거로 봐서 상여 처분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대표님의 연봉에다가 요 상여 처분 금액이 합쳐져 가지고 뭐 그만큼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4대 보험료도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이익이 지급이자의 송금불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은행에서 차입금을 차입을 하면 은행에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자 지급한 것 중에 업무무관 자산, 가지급금이 대표적인 업무무관 자산이거든요. 회사의 전체 자산 중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만큼 회사의 이자 비용 중에서 그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해주지 않게 되고요. 요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불이익인데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인정이자 계산된 부분은 상여로 처분되게 되니까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요. 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우리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가지고 법인세만 내고 그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대표한테 뭐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증가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있는 부분이어도 대표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이 부분은 당신에게 이제 상여 처분 돼가지고 소득세를 뭐 추가로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저항은 이제 굉장히 있게 되고요. 이 두 가지 불이익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은행 거래의 신용도 평가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규모의 가지급금은 뭐 이율이 뭐 조금 올라간다든가 이럴 수 있지만 가지급금이 뭐 수억 단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 자체가 막힙니다. 대출 자체가 막혀가지고 대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경영하는 단계니까 이거는 당장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회사를 폐업하고 뭐 청산하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되면 요때 관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이 한꺼번에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되게 돼 있죠. 가지급금이 10억 있다 이러면 이거를 폐업할 때 상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이 되는 거니까 뭐 거의 뭐 반을 세금으로 내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실제 이제 관리되지 않은 뭐 그 가지급금 있는 상태에서 폐업이나 청산을 하게 단계가 되면
폐업이나 이런 거 하기 뭐 수년 전부터 요 가지급을 어떻게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해처분 리스크 이거는 뭐 수억 대 상여금이 그 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청산 등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청산을 안 받아주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가장 현실적인 불이익인 요 가지급 인정이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인정이자 계산하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가지급금을 계산하게 될 때 이제 이자율을 곱하게 돼 있는데, 요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익 이자율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회사에 뭐 차익금이 없다 뭐 그러면 당좌 대출 이자율 4.6%로 계산을 하게 세법에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4.6%가 연 이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으면 적수를 계산해서 이게 이제 뭐 한 달짜리 가지급금하고 뭐 12달 동안 있는 가지급금하고 분명히 이제 인정이자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급금에다가 가지급금이 있었던 그 적수를 곱하고 연 이자율을 곱한 다음에 다시 365로 나눠 가지고 실제 있는 가지급금 기간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회사가 받은 이자를 빼서 그거를 인정이자로 해가지고 상해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자를 약정을 안 하죠. 그래서 뭐 0%로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례인데요. 591페이지에 님 책에 사례는 있고요. 자, 1월 1일 날 대표에게 가지급을 했어요. 근데 1억 원을 가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정이자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1년 365일 가정하고, 자, 1억 원 곱하기 상점 65일, 이 적수 계산하는 겁니다. 365일 동안 있었으니까 1억 원 곱하기 365일 하고 4.6% 하고 다시 365로 나눠주죠. 이렇게 해서 실제 있는 이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 1년 내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1억 곱하기 4.6% 해도 뭐 되긴 되겠죠. 그러면 자, 460만 원이 계산이 되죠. 이 460만 원 인정이자가 되고, 자, 이 인정이자를 어떻게 세무상 처리하느냐? 세무상 처리는 이 460만 원을 인정상여로 해가지고 대표이사의 연봉에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2월 달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총 연봉이 예를 들면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으로 연말정산 하는 게 아니고 1억에다가 460만 원을 더해서 상여받은 거로 봐서 1억 460만 원을 가지고 연말정산 해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1억을 명의님 예로 들었지만 이게 뭐 관리 안 돼가지고 10억이라 그러면 460만 원 아니고 4,6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4,600만 원이 추가적인 급여로 합산되니까 그 대표님 한계설이 뭐 40% 구간 뭐 이렇게 되는 분이라고 그러면 세부담이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실무적인 팁 보면 사실은 가지급금은 있으면 좋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관리되지 않고 누적되다 보자면 나중에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뭐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가지급금이라고 그러면 요거 한번 따져보시죠. 지금 여기 보면 이자율이 4.6%잖아요. 근데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뭐 세금으로 내거나 하는 게 아니죠. 4.6%로 곱한 금액이 상여로 처리가 돼가지고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대표이사의 소득 수준이 뭐 한계세율이 한 30% 구간 정도 걸리는 대표라 그러면 요 460만 원에 30%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러면 뭐 4.6%에 뭐 이렇게 30%, 4, 3, 12에서 뭐 1%대 실제 뭐 실효세율의 이자율 개념으로 보면 1%대의 이자를 내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가 명의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급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결코 아니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뭐 회사로부터 뭐 대여하는 그런 효과를 무이자로 대여하는 효과를 그렇게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뭐 어떤 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적으로 뭐 이제 그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급전이 한 2억 정도가 부족해요. 예, 부족해요. 근데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본인 대출이 뭐 꽉 차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자율이 뭐 한 4%대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은행에 차입을 한다면 4% 이자를 은행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계산했잖아요. 1%대 이자를 내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뭐 회사에서 가지급금을 받아가지고 뭐 그거를 나중에 뭐 바로 상환할 수 있다 그러면 상환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예를 들면 뭐 중간배당 이용하면 되죠. 중간배당 이용하셔가지고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뭐 그 개인 정도 쓰시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뭐 상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상여금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 지급시기랑 내가 지금 대표님이 필요한 그 어떤 그 시기하고 안 맞으면 상여금 처리 못 하는 거잖아요. 상여금 지급 규정에 정한 시기 내지는 어떤 그런 한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기는 힘들 거예요. 실무적으로 합법적으로 회사 돈을 내가 이제 받으려고 그러면 중간 배당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급하면 뭐 먼저 회사 돈 자기 용도로 이렇게 가지고 받아가지고 지출하고 뭐 중간 배당 받아가지고 뭐 바로 상환하신다든가 이런 액션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가지금은 실무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지금 인정이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593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대표님의 가지급금은 다 인정이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가지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그런 항목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이 직원에 대한 겁니다. 직원이면 다 직원이에요. 다 직원. 임원 안 돼요. 임원 안 되고 직원에 대한 급여 가불금 가지급은 안 보는 거고요. 근데 요새 뭐 급여 가불하는 분들 거의 없죠. 어쨌든 급여 가불은 가지급은 안 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경조비, 그다음에 학자금 대여, 자녀 학자금 포함해서 학자금을 대여하는 거 가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않게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회사가 정책적으로 이런 복리후생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명인이 이제 시행 기축에 있는 내용인데 작년에 개정판 작업할 때 제가 빼먹어 가지고요. 이건 제가 지금 넣어놨거든요. 내년 개정판에 꼭 반영을 할 거고. 자, 요거는 이제 경조비, 학자금 가지급은 안 받잖아요. 요거는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여액이 가지급은 안 보게 돼 있습니다. 안 보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또 제외입니다. 당연히 대표님 포함한 대표님의 특수관계들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에 처남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남이 뭐 스카우트를 하면서 이제 뭐 집이랑 뭐 회사랑 너무 원거리여 가지고 전세 자금을 회사에 좀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처남은 지배주주인 지배주주 등 대표이사의 친인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남한테 이걸 대여해주게 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아닌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이 가지고는 안 보게 돼 있습니다. 이 대여액만 명의님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전세자금 뭐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 원금은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급여갑을 학자금, 경조비,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여액은 가지고는 안 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을 하십시오. 요게 은근히 그러니까 그 대표님들 중에 직원들의 복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대표님들 상담하시다 보면 꽤 있죠. 꽤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런 것도 예전에 이게 가지급으로 봤었거든요. 이게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는 2019년까지만 해도 직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뭐 전세자금을 대여해 주게 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뭔가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여액은 가지급을 안 보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안내하셔가지고 뭐 직원들한테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대여하는 거 복리후생 제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결 대안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 이제 Q&A 때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꽤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자,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쭉 한번 볼게요. 자, 개인 재산으로 상환. 그 대표님의 뭐 가지급이 뭐 개인 뭐 투자 목적 내지는 뭐 개인적인 어떤 니즈에 의해서 회사 돈을 뭐 가지고 왔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 재산으로 상환해야 되겠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이제 뭐 있는 재산을 팔거나 그럴 때는 또 그에게 양도세 부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들은 업무상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가 뭐 접대를 하기 위해서 생기는 가지금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뭐 이런 그 어떤 접대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개선됐는데 아직도 뭔가 이렇게 어떤 뭐 큰 계약이 있거나 그러면
따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뭐 인사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업종 이런 데가 굉장히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건 조금 좀 억울하죠. 예, 어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급여 상여금 처리해가지고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효과 뭐 소득세 또 늘어나겠죠. 자, 배당 받아서 하는 방법, 자, 퇴직금 중간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회사 금고에 있는 업무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회사 돈으로 이거를 가지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분인데, 퇴직금을 중간산하는 게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일단 세부담이 적으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명의인이 우리가 퇴직금을 설계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표님의 경영하는 기간 동안 그 고생하신 거에 대한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후 자금 개념으로 퇴직금을 설계하고 그런 플랜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건데, 회사의 가지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이 노후 자금을 포기한다? 결코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니까 정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뭐 그동안 근무한 거에 대한 퇴직금으로 중환산하고 앞으로 어떤 근무할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노후 자금이 뭐 충당이 되거나 그런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대안일 텐데, 그 볼륨으로 봤을 때 가지금 규모가 크면 상당한 노후 자금이 일실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건 뭐 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주식을 매각해서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해서 오류 수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어쨌든 그 돈은 출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돈이잖아요. 이제 이럴 때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는 없죠. 우리가 뭐 고맙습니다. 사업상 뭐 비즈니스상 좋은 어떤 그런 뭐 일감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받아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뭐 이걸 주면서 뭐 원천 징수를 합시다, 뭐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세무상 정기증빙을 받을 수가 없죠. 예. 세무상 정기증빙을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산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기장하는 세무대리인과 협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뭐 적절한 계정으로 처리하면서 법인세 신고할 때 2% 가산세를 부담하고서라도 비용으로 일정한 금액은 털고 가는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결산보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비상장 기업이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대표님 요거는 뭐 일정 부분은 2% 가산세 물고라도 이번에 비용 처리하고 떨고 가시죠라고 해서 이제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죠. 세무대리인에서 기장할 때는 회사 돈은 나갔는데 증빙 없네, 가지금 처리. 이것도 돈은 나갔는데 뭐 증빙이 없네, 가지금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가지금만 이렇게 쌓이게 돼서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께 연말 결산할 때 세무대리랑 좀 협의해가지고 일정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처리하고 갈 수 있는지 여지를 한번 확인해 보게끔 안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주식 취득해서 이익 소각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따 좀 대안들 여러 가지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뭐 불균등 취득 시에 가지금 문제도 있고, 가지금 상환이 위한 어떤 그 징역 이익 소각, 이거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된 사례가 여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하다는 거고, 감자를 해서 이제 상환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제 이럴 때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꽤 크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 자, 안타깝게도 명의님, 지금 현재 상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 가지금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이제 간혹 그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면 세무상 리스크가 있는 이제 그런 대안들을 제안을 하고,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언급 내지는 뭐 이런 뭐 그걸 안내하지 않아 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회사가 나중에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해결하는 대안을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명인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연차 계획을 세워야 된다. 가지금이 지금 이제 쌓여 있는 게 10억인데 이게 뭐 수년 동안 쌓여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쌓여 있는 금액이 10억 원인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틀이 굉장히 촘촘하고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하에서 10억을 상환할 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걸 회사 돈을 10억을 뺄 수 있는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 동안 관리되지 않아서 쌓인 금액이니까 이거 상환도 어느 정도 기간 계획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올해 3억 처리하고 뭐 내년에 3억, 뭐 내후년에 뭐 3억 이런 식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칙적인 방법을 한다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급여 수준이 너무 낮게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연봉 수준이라든가 연말자산 내역서를 한번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우리 8단계 누진세율 구간에서 몇 프로 구간인지 보시고 현재 그동안 뭐 소득세 내린 게 싫어가지고 연봉을 막 7, 8천 정도밖에 안 받고 있다. 그러면 한계소율 보면 한 15% 정도 부담하게 될 거거든요. 이럴 때는 뭐 24% 구간이나 뭐 30% 구간대로 조금 올라가더라도 일정한 급여 인상이라든가 배당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동안 쌓여 있는 요 금액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것을 그런 스케줄로 가고요. 이제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가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급여 상해나 보수책 이런 것들 수립해가지고 일정한 부분들을 쌓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배당 정책 해야 되고 요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진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은 가지금이 쌓이는 이유가요.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비상장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제표 작성의 이제 한계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세무대리인한테 이제 맡겨서 그렇게 기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 그 세무대리인들이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 결산이 끝나면 요걸 가지고 대표님 올해 가지금 작년에 얼마 했는데 올해 뭐 얼마가 돼서 올해도 얼마가 늘었습니다. 이거 뭐 해결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누적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대안을 연구하게 되고 세금 부담을 하더라도 어떤 해결책을 위한 어떤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무대리 입장에서는 돈 나갔는데 증빙 없네? 가지금 이렇게 처리해 놓고 그 내역에 대해서 회사에도 심도 있게 뭐 보고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뭐 나중에 회사에 가지금 그렇게 쌓여 있는 거 알고 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보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돼서 매년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을 뭐 차후에 명의님이 회사에 이런 항목들로 해서 매년 결산이 끝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더더욱 좋은 일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항목들을 매년 결산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서식 같은 걸 제공하셔가지고 세무 대리인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끔 요청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대치안들 중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우리가 선택한 대안이 뭐가 있느냐. 자, 회사에서 일정한 소득을 CEO에게 지급을 해가지고 가지금 상환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세금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가지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내가 10억 빼는데 한 10% 정도 세금을 낸다 그러면 아마 대표님들 기꺼이 부담할 겁니다. 그렇죠? 뭐 11, 2억 세금 뭐 10% 내고 받아가지고 10억 상환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자, 대안들 보시죠. 자, 이런 원칙적인 대안들이 있고요. 이런 이슈별로 좀 특이한 케이스, 특허 플랜, 뭐 직물발명 보상 플랜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명의님 자본거래에 이용한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세부담 낮죠. 이런 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거죠. 자기 주식 취득, 유상감자, 요거는 이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크겠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리고 초과배당, 증여유익소가 이런 대안들이 현재 있었죠.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초과배당 작년까지 가능했었고 올해 이제 그 좀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요 증여유익소각을 제한을 하고 다니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이 세 부담만 보면 이건 정말 최고의 플랜이죠. 안 하면 바보 같은 그런 플랜인데 이 대안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한번 보면 자, 초과배당 올해부터 증여세 과세되죠. 못합니다. 초과배당 못하고요. 증여유익소각 가지금을 상환하기 위한 증여유익소각 배우자한테 유상감자 대가가 갔다가 이익소각 대가가 갔다가 다시 대표한테 와가지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요 증여유익소각은 세무상 리스크 굉장히 크죠. 이것도 택하기 어렵죠.
자, 증여이익소각 관련된 거. 증여이익소각은 그런 거였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일정 시점 후에 이익으로 소각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요게 안 되면 요것도 의미가 없어지죠. 요것도 선택 불가. 유상감자 최고세율로 두드러 맞게 되죠. 이것도 하기 어려워요. 이거 할 것 같으면 그냥 배당 받으면 되죠. 세율이 똑같은데 굳이 감자할 이유가 없어요. 복잡한 3법 절차 취해가지고 불륜가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식 매각 세분화는 낮은데 지금 비상장 주식의 매각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기 어렵죠. 특수관계인한테 매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자금이 문제죠.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평가하면 몇 억이 나오는데 이것도 선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모르는 타인한테 하게 되면 뭐 3억 미만 금액으로 해가지고 좀 낮게 거래할 수 있겠지만 이건 나중에 또 명의신탁 문제라든가 뭐 나중에 또 다시 되사와야 되는 뭐 경영권 이런 거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보면 자본거래 그러면 명의님 우리가 할 만한 대안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이쪽에 한번 와보시죠. 이쪽에 지물발면 보상금 한도가 500만 원이에요. 예전에 이게 한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다시 200 인상해서 한도 500만 원인데 이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00만 원 받아가지고. 비과세긴 하지만 이것도 안 돼요. 퇴직 어렵죠, 이것도. 정말 지금 은퇴하는 시점이 아니면 정말 퇴직하는 이 플랜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명의님 남은 거 뭐예요? 특허 플랜을 할 수 있는지 여지 한번 따져봐가지고 요거 해야 되고요. 퇴직금을 중간전산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점검한 다음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가 가지금 일단 상환이 급하니까 그동안 근무한 거 퇴직금 뭐 그냥 가지금 상환하는 거로 이제 포기하고 앞으로 근무하는 기간으로 이제 그 합리적인 퇴직금 설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중간전 사유 되는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상담할 때 명인 제가 이거 우리 퇴직금 공부하실 때 퇴직금 중간전 사유 4가지 암기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퇴직금 중간전 사유? 다시 한번 볼까요?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임원이 주택 구입할 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부양가족 포함해가지고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요할 때 할 수 있었고요. 천재지변 나면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또 뭐였죠?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되는 때 할 수 있었죠. 그 4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 카드를 쓸 수 있을 테고. 근데 이것도 안 된다라고 그러면요, 명의님. 결국은 급여 인상, 상여금 받은 거, 균등배당 또는 뭐 중간배당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대안. 그러다 보니까 10억 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급여 인상하고 배당하게 되면 어차피 다 종합소득이 합산돼가지고 세금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방법으로 치료한다고 그러면 한 해 다 못해요. 적어도 3, 4년 계획은 세워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차계획 세워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쓸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긴 하죠. 그래서 아까 사유 중에 명의님 천재지변이 중간에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잖아요. 지금 그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그 포항인가 그쪽 지역이 뭐 특별 뭐 재난 지역 뭐 이렇게 선포됐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특별 재난은 정말 재난 지역이잖아요. 그런 재난 지역이라 그러면 중간전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항 출장 가세요. 내 클라이언트 관련 거기 포항에 계시면 중간전환 카드 가지고 포항 내려가시면 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특별한 대안이 명의님 없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 대안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세부담을 10%대 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안인데 가지금 상환에 대한 이익소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초과배당도 지금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균등배당은 되죠. 근데 명의님 보세요. 대표가 배당을 받으면 다른 소득이 합쳐져 가지고 세부담이 많아지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공고했던 배당을 위한 증여 플랜을 수행한 후에 배당 플랜을 하게 되면은요. 소득이 없는 자녀 쪽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15.4% 부담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초과 배당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죠. 물론 이제 증여세는 좀 부담하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녀한테 이제 지급된 그 배당금을 15.4% 가지고 일단 뺐다가 이렇게 대표가 차용하는 거로 해가지고 가치면 상환하는 플랜. 이건 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배당 플랜을 하게 되면 가지금 상환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고 세부담을 낮게 부담하면서 상환할 수 있는 그 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대표님 당신의 상여를 받아야 되고 당신 급여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연봉 수준이 상당한 대표님이라 그러면 추가적인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이 크게 매력이 없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배당은 만들어낼 수 있죠. 현재 이제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그런 증여 플랜 한 다음에 세부담을 낮춘 그런 소득을 뿌리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배당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수단들을 이용하되 연차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 거고요.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인님 그 앞에 이제 가지금 대체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증여이익 소각, 그러니까 특히 가지금을 상환하기 위한 증여이익 소각 거래는 이제 위험하다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런 거래를 했을 때 증여이익 소각 거래가 이제 그 배우자한테 의제 배당이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 대표이사가 배당 받은 거로 봐가지고 의제 배당 과세한 사례, 요게 카페에 올려놨고요. 한 3가지 정도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때에 요 사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삼성에서는 요 가지금 상환하기 위한 증여이익 소각 거래는 위험하기 때문에 제한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고객인데 그런 뭐 이렇게 뭐 공격적인 그런 컨설턴트 분들이 와가지고 뭐 이것도 제한하고 왔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뒤에 조사 받아가지고 뭐 의제 배당으로 수억 원을 두드러 맞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럴 때 이런 사례 대표님께 보여드리고 대표님 이거 위험합니다. 그럼 위험하지 않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가 제안 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희님 이게 전체가 이제 가압 상속 특례 이런 것들 내용이랑 해가지고 이제 1시간이었는데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가지금 상환된 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그런 특례 4가지 제도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